병실은 언제나 같은 온도,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인 리듬을 그리고 링거줄에서 약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마서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두 손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태평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마서린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장미라고 믿었던 이 얼굴이 사실은 쌍둥이 동생 마서린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도 오태평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병실을 지켰어요. 장미의 동생이니까, 장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니까. 오태평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병실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루틴이었지만 이번에는 의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리 좀 오시겠어요? 오태평이 벌떡 일어나 다가갔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뇌파 활성화 패턴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오태평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어요. 아까 간호사가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니 가까운 시일 안에 깨어날 수 있어요. 오태평은 마서린의 침대 쪽으로 돌아가 그 창백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었습니다. 오태평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오태평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진짜 깨어나는 거야? 의사가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께서 곁에서 자주 말을 걸어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나간 뒤 오태평은 한참을 마서린의 손끝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오태평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나야. 큰일 났어. 오장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차 돌아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서린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오태평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반대야. 의사가 그러는데 뇌파가 달라졌대. 깨어날 수 있대. 수화기 넘어 오장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정말이야? 오태평이 마서린의 손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떨리고 있어. 오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오장미가 간신히 말했어요. 고마워, 오빠. 서린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태평이 마서린의 이불을 여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걱정 마.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까. 전화를 끄는 오태평은 다시 의자에 앉아 마서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장미와 똑같은 이 얼굴. 몇 달을 봐왔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태평이 마서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야,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빨리 눈 떠. 내 언니가 기다리고 있잖아. 마서린의 심박 모니터가 한 번, 아주 짧게 박자를 바꿨습니다. 오태평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장미는 마대창 저택 2층 마서린의 방에서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해질 만큼 땀이 배어 있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난다는 소식은 매일 밤 기도하며 바라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바로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요. 채화영이 오장미라고 믿고 있는 그 환자가 마서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금 이 방에 마서린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자신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쌓아올린 작전, 양금순과의 동맹, 강백호와 함께 모은 증거들, 채화영을 향해 조여오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강백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강백호가 받았어요. 강백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 씨, 무슨 일이에요? 오장미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서린이가 깨어날 수 있대요.
의사가 뇌파가 달라졌다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강백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의자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백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듯 말했어요. 오빠가 직접 봤대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고요. 강백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장미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동시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장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서린이가 깨어나면 자기가 마서린이라고 말하겠죠. 채화영이 그 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강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먼저 알게 되면 안 돼요. 장미 씨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이상 채화영이 직접 병원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 감시자를 심어뒀을 거예요. 이강혁이 분명히 사람을 넣었을 거라고요. 강백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마서린이 깨어나기 전에 채화영의 범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손에 쥔 상태에서 마서린이 눈을 뜨면 채화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장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강백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장미 씨, 우리가 못할 것 없어요. 오장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서린의 옷을 입고 마서린의 방에서 마서린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이 얼굴은 마서린의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니까. 하지만 이 방의 주인은 지금 병원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장미 때문에. 오장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눈 뜨기 전에 내가 반드시 끝낼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채화영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오장미는 재빨리 표정을 지우고 침대에 앉았어요. 문이 열리자 채화영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서린아, 아직 안 잤어? 오장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엄마는 어디 다녀왔어요? 채화영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텔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자. 오장미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채화영이 문을 닫고 나가자 오장미는 움켜쥐고 있던 이불을 천천히 놓았어요. 손바닥에 손톱이 패여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버텨볼게요. 강백호의 답장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오장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불을 끈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채 밤새 오장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채화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마서린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채화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장미 환자의 뇌파의 변화가 감지됐으며 의식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어요. 지금 당장 깨어나는 건 아니겠죠? 상대방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채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채화영은 찻잔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자신이 마서린이라고 말할 것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힙니다. 쌍둥이의 존재, 30년 전의 범행, 오복길의 죽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채화영은 즉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혁이 전화를 받자마자 채화영이 낮고 급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그년이 깨어날 수 있대. 이강혁이 침묵 속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채화영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가까운 시일에.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며칠 뒤일 수도 있고.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채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연하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겠지.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서린이가 서린이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나고 쌍둥이 사실도 30년 전 일도 전부다.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이 떨려 커튼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채화영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병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담당 의사한테 면회 금지 요청하고 간호사 교대까지 전부 관리해. 이강혁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면회 금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오면 환자가 직접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말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기 전에 막으라는 거야. 이강혁이 조용히 되물었어요. 어떤 수준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화영이 돌아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수준까지. 전화가 끊겼어요. 이강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채화영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남자였지만 이번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채화영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드는 하늘 아래 멀리 병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안에 자신의 30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년간 딸이라 불렀던 여자, 30년간 감춰온 비밀의 열쇠가 채화영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어요. 채화영이 창틀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아침 햇살이 채화영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는커녕 채화영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만 더 짙게 만들었어요. 채화영은 1시간 뒤 드림호텔이 아닌 한적한 카페에서 이강혁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이나 저택에서 하기엔 너무 위험한 대화였어요. 양금순의 귀가 될 수도 있고 마서린 행세를 하는 오장미가 엿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선글라스를 쓴 채 구석자리에 앉아 이강혁을 기다렸어요. 이강혁이 도착하자 채화영이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이 커피잔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의식 회복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화영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약물이든 뭐든 그년이 깨어나는 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이강혁이 채화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주저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강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30년을 키운 딸 아닙니까? 채화영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채화영이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그 딸이 깨어나서 입을 여는 순간 드림그룹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야. 알아. 이강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압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 수단을 가릴 때가 아니야. 이강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돌리며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맹세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마서리는 아기 때 직접 안아본 아이였어요. 채화영이 자신에게 빼앗아오라고 시킨 그 아이. 그 아이가 30년간 자라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병원 내부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채화영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강혁이 눈을 들어 채화영을 바라봤어요. 오늘 중으로.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돼. 이번에는 실패하면 나도 너도 끝이야. 알지? 이강혁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채화영이 카페를 나간 뒤 이강혁은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남자의 표정에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30년을 키운 딸인데. 그 말은 채화영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이강혁의 눈앞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칼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어둡게 내려앉은 그림자는 화장으로 덮을 수 없었어요.
채화영이 핸들을 움켜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엔진이 걸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채화영은 백미러에 비친 카페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오장미는 마대창 저택 부엌에서 양금순과 마주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양금순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눈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오장미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양금순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어요. 아가씨, 아까 이 비서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오장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뭐래요? 양금순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병원 쪽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이었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했고요. 오장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채화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장미가 양금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건 못 들으셨어요? 양금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이 비서가 밖으로 나가면서 전화해서 복도에서 얼핏 들은 거라. 오장미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병원 쪽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마서린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수 있었어요. 오장미는 양금순에게 감사를 전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의 방으로 돌아와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장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강혁이 병원 쪽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했대요. 양금순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강백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설마 마서린에게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오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채화영이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받고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서린이가 깨어나는 걸 막으려는 거 아닐까요? 강백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태평이에게 연락할게요. 병실을 지켜야 해요. 오장미가 급히 말했어요. 오빠한테 꼭 말해줘요.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병원으로 갈 테니까 장미 씨는 저택에서 채화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전화를 끄는 강백호는 곧바로 오태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평이 전화를 받자 강백호가 급히 말했어요. 태평이, 이강혁이 병원 쪽으로 누굴 보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마서린 병실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오태평이 경악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서린이한테 뭔가를 하겠다고요? 강백호가 침착하게 당부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일단 막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오태평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여기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오태평은 전화를 끊고 마서린의 병실 앞 의자를 복도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았어요. 아무도 이 문을 지나칠 수 없도록 자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평소에 태평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오복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오태평의 눈에 서려 있었어요. 오태평이 병실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아무도 못 건드려. 마서린의 심박 모니터는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듬 사이사이에서 마서린의 손가락이 조금씩 더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태평은 병실 앞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정숙희가 장미를 보고 싶다고 울먹이는 것을 보면서 엄마도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의사가 보호자의 목소리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희야말로 마서린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정숙희와 함께 병원에 도착한 오태평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숙희는 병원 냄새에 코를 찡그리면서도 오태평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여기 어디야? 장미 있어? 오태평이 정숙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 잡아주면 좋겠어. 정숙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 오태평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면 알 거야. 병실 안으로 들어선 정숙희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마서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지능이 퇴행한 상태에서도,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정숙희의 본능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숙희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희가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토끼야. 오태평이 놀라며 정숙희를 바라봤어요. 정숙희는 마서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백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숙희가 마서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토끼야, 일어나. 엄마 여기 있어. 오태평의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희의 손길은 어떤 의사의 처방보다 정확했고 어떤 약물보다 따뜻했어요. 지능은 5살로 퇴행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알아보는 모성은 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이마를 쓰다듬는 동안 마서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연속으로 떨리더니 눈꺼풀 사이로 희미한 틈이 벌어지려 했어요. 오태평이 경악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눈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를 부르러 뛰어나간 오태평이 의사와 함께 돌아왔어요. 의사가 마서린의 눈꺼풀과 동공을 확인하며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마서린의 동공이 빛에 반응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확실히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소리 자극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분이 어머니시죠? 오태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환자의 엄마예요. 의사가 정숙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자에게 큰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정숙희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서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토끼야, 예쁘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마서린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양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태평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오태평이 코를 훌쩍이며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 씨, 엄마가 손잡고 말을 거니까 눈꺼풀이 떨렸어요. 의사도 반응이 확실해졌다고 했어요. 강백호가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닿은 거군요. 오태평이 정숙희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정숙희는 마서린의 곁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오태평이 집에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고 마서린의 손을 잡은 채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가 어릴 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정숙희의 노랫소리에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상보다 빠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서린의 의식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새벽 점검을 하다가 이상을 감지했어요. 간호사가 마서린의 얼굴에 가까이 귀를 대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람 빠지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시도였어요. 간호사가 복도에 있던 오태평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어요. 오태평이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서린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대니 약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어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입술이 분명히 형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태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마서린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어로 시작하는 소리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간호사가 기록판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언어적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치 있게 바로 알려야겠어요. 오태평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지금 바로 깨어나는 건 아니죠? 간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각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이 표면 가까이 올라온 건 분명해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안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오태평은 급히 복도로 나와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미야, 서린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 입술이 움직였어. 오장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태평이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는데 소리가 나오려고 했어. 간호사가 하루에서 며칠 안에 깨어날 수 있다고 했어. 오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혹시 서린이가 깨어나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 오태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막을게. 깨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은 오태평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마서린의 곁에 앉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보호자에게 알려야겠다고 했는데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이 환자의 등록된 보호자는 오태평과 오태숙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심어놓은 감시자가 있었어요. 오태평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서린이 입원해 있는 층의 간호 데스크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환자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이강혁의 휴대폰으로 전달됐어요. 이강혁은 문자를 확인한 뒤 즉시 채화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강혁이 전화로 보고했어요. 환자가 말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하루에서 며칠 안에 깨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변했어요. 며칠이라고?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3일 아니라고 합니다. 채화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참의 침묵 뒤에 이를 악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채화영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전에 끝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채화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침대 위에 떨어졌어요. 시간은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어요. 채화영은 그날 밤 이강혁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었어요.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은 구석, 카메라 사각지대에 차를 세우고 이강혁을 기다렸습니다. 이강혁이 조수석에 탄 순간 채화영이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패닉이 끓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핸들을 움켜잡은 채 말했어요. 환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강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겠죠. 채화영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사이드미러에 비친 채화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한마디 한마디 끊어 말했어요. 오늘 밤에 끝내. 반드시. 이강혁이 잠시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채화영이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약간의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면 의식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했지. 그걸 해. 이강혁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야간 간호사 중 한 명을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액을 제시하니 수락했습니다. 채화영이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확실해? 중간에 마음 바뀌는 거 아니고?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채화영의 손이 핸들에서 풀렸어요.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안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의 회복을 방해하는 지시를 자신이 직접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채화영의 가슴 어딘가를 찔렀어요. 하지만 채화영은 그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었어요.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야간 교대 시간이 언제야? 이강혁이 대답했어요. 밤 10시에 교대합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시 이후에 움직여. 절대로 흔적을 남기지 마. 이강혁이 차에서 내리려다 멈칫하며 돌아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내렸어요. 채화영은 혼자 남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둔탁한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오태평이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서린의 병실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간호사들이 교대를 시작했고 복도가 잠시 어수선해졌어요. 새로 투입된 야간 간호사 중 한 명이 마서린의 차트를 들고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태평의 눈이 번뜩 떠졌어요. 낮에 본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것은 차트가 아니라 작은 주사기가 든 트레이였습니다. 오태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약물 투여 시간입니다. 오태평의 눈이 좁아졌어요. 낮에 담당 의사가 현재 투여 중인 약물 외에는 추가 처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태평은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병실 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팔짱을 끼고 문 앞에 떡 버틴 오태평의 체구는 아버지 오복기를 빼닮아 어지간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오태평이 간호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면회 시간 아닌데요. 지금 약물 투여 스케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의사 지시서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야간 처방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태평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닌데요. 낮에 담당 의사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추가 약물 처방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오태평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시서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시서는 스테이션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태평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확인하고 오세요. 간호사가 돌아서는 순간 오태평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빠르게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돌아간 순간도 놓치지 않고 측면 사진까지 찍었어요. 간호사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태평은 등을 병실문에 기대고 서서 복도 양쪽을 번갈아 살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이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무력감이 오태평의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마서린의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태평은 그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같은 냄새였어요. 오태평은 즉시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평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백호 씨, 방금 모르는 간호사가 주사기 들고 서린이 병실에 들어오려 했어요. 막았는데 도로 갔어요. 강백호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은 찍었어요? 오태평이 대답했어요. 네, 측면이랑 뒷모습 다 찍었어요. 강백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간호사가 다시 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오태평이 주먹을 쥐며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못 들어와요. 빨리 와요. 20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백호가 뛰어나왔어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병원까지 달려온 거였습니다. 강백호가 오태평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강백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태평이 괜찮아요? 오태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사진 보세요. 오태평이 휴대폰을 건네자 강백호가 사진을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 체형, 걸음걸이. 강백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원 소속인지 확인해봐야 해요. 지금 바로 행정실에 가볼게요. 오태평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시간에 행정실이 열어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있어요. 환자 안전 문제니까 협조해 줄 겁니다. 강백호가 행정실 쪽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태평이, 병실 절대 비우지 마세요. 오태평이 문 앞에 다시 자리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꼼짝 안 하고 있을게요. 강백호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강백호는 병원 1층 야간 행정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직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어요. 강백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드림그룹 법무팀 강백호 변호사입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긴급 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당직 직원이 명함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강백호가 오태평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일반 병동 환자 병실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간호사 복장으로 접근했습니다. 보호자가 저지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병원 소속 야간 간호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당직 직원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 명단을 꺼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우리 병원 소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백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확실합니까? 직원이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야간 교대조 전원과 사진을 대조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백호가 바로 이어 말했어요. 그러면 외부 인물이 환자 병실에 접근한 겁니다. 병원 보안팀에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층 CCTV 영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고 그 사이 강백호는 CCTV 열람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보호자인 오태평의 서명도 사전에 받아둔 것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안팀장이 CCTV 화면을 재생했어요.
밤 10시 15분경 간호사 복장의 여성이 외래 출입구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에 진입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일반 간호사라면 사용하지 않을 동선이었어요. 보안팀장이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비정상적인 접근이네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환자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이니까요. 강백호는 CCTV 캡처 화면과 오태평이 찍은 사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어요. 강백호가 보안팀장에게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주치의 외에는 약물 투여를 금지해 주십시오. 보호자의 요청입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환자 안전 문제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백호는 마서린의 병실 앞으로 돌아와 오태평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어요. 이 병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외부에서 투입된 겁니다. 오태평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린이한테 뭔가를 하려고 보낸 거라는 거잖아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보안팀에도 신고했고 주치의 외 약물 투여도 금지시켰으니까 다시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태평이 마서린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 씨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했을 거예요. 강백호가 오태평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평이가 막아준 덕분이에요.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서린의 병실을 지키는 방어벽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안심하지 않았어요. 최화영과 이강혁이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내일 오장미에게 연락해 다음 수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병원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화영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화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왜? 이강혁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병실 앞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으로 접근했으나 지시서를 요구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병원 보안팀에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어요. 보호자? 오태평이?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백호 변호사가 바로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야간 행정실에서 간호사 명단 대조까지 했고 CCTV 확인도 마쳤습니다. 추가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화영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백호가 거기서 왜 나와? 이강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태평과 강백호가 협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보안이 강화됐고 주치의 외 약물 투여도 금지됐습니다. 최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최화영이 갑자기 멈추며 말했어요. 그러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마대창 회장의 지인 병원으로 옮기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이강혁이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습니다. 전원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보호자가 오태평과 오태숙입니다. 최화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장미 이름으로 입원했는데 보호자가 왜 오태평이야? 이강혁이 설명했습니다. 입원 당시 신분증 기준으로 등록됐습니다. 오장미의 가족이 보호자로 등록된 것이고 회장님 쪽에서는 마서린 관련으로만 VIP 병실 환자의 보호자로 동제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환자입니다. 최화영이 손톱으로 팔걸이를 긁으며 내뱉었어요. 그러면 오태평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도 못 시킨다는 거잖아. 이강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화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약물 투여도 실패, 전원도 불가능, 면회 금지도 보호자가 풀어버리면 소용없었어요. 최화영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년이 깨어나면 끝이야. 내가 30년간 쌓아온 것이 전부.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화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된 채로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있는데? 이강혁이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화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어요. 채화영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이렇게 끝나게 놔둘 수는 없어.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30년간 채화영의 충실한 개로 살아왔던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길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장민은 새벽에 강백호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가짜 간호사가 마서린의 병실에 접근했다가 오태평에게 저지당했다는 소식, 강백호가 병원 보안을 강화시킨 소식, 그리고 채화영의 추가 접근이 차단됐다는 소식까지. 오장민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쌍둥이 바꿔치기가 들통나게 돼요. 그 전에 채화영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중의 압박이 오장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장미는 이른 아침 강백호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오장미가 테이블 위에 메모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린이가 깨어나기 전에 채화영을 잡을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게 뭐가 있죠? 오장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정리했습니다. 첫째, 채화영의 수첩에서 사고 당일 제 이름이 쓰였다 지워진 흔적. 둘째, 드림호텔 CCTV에 찍힌 이강혁과 쌍칼의 접촉 장면. 셋째, 오늘 밤 가짜 간호사가 서린이 병실에 접근한 CCTV와 사진. 강백호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쌍칼이 미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협박범이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까지. 오장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전부 정황이에요. 채화영이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강백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채화영을 기소하기 어려워요. 직접적인 자백이나 지시 내용이 담긴 영상 또는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장미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자백을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강백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채화영이 패닉 상태에서 이강혁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마서린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채화영을 가장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오장미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러면 서린이가 곧 깨어난다는 소식을 더 세게 압박하면 되잖아요. 채화영이 패닉에 빠지면 실수할 수 있어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채화영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장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린이 병실은 오빠와 병원 보안팀이 지키고 있어요. 이쪽은 내가 채화영을 밀어붙이면서 그 반응을 잡아내면 돼요. 강백호가 오장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혼자서 무리하면 안 돼요. 오장미가 강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강백호가 있으니까. 강백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가짜 간호사의 신원을 추적하면서 이강혁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할게요. 장미 씨는 채화영을 압박하되 반응을 기록하세요. 오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요. 강백호가 오장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꼭 조심하세요. 오장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 속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오장미는 강백호의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태평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순간을 촬영한 거였어요. 오장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 뒤 화면을 끄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대창 저택으로. 채화영이 기다리는 곳으로. 오장미는 마대창 저택에 돌아와 평소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마대창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염산월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고 채화영은 커피를 마시며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채화영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채화영에게 다가갔어요. 오장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채화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호텔 일이 좀 밀려서. 별거 아니야. 오장미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채화영의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병원?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 같이 다친 사람 있잖아요. 그 환자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대요. 의사가 이틀 안에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오장미는 채화영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채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애써 무관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오장미가 한 발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젯밤에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이 그 환자 병실에 들어오려 했대요. 간호사 복장이었는데 그 병원 직원이 아니었다면서요.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에 쥔 냅킨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덧붙였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병원에서까지 그런 일이 생기다니.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통화 좀 해야겠어. 채화영은 급히 자리를 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고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장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차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오장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이라는 말에 저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채화영이 마서린의 의식 회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채화영은 방에 들어가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틀이래. 이틀 안에 그년이 깨어날 수 있다고. 이강혁이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채화영이 쏘아붙였습니다. 서린이가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어. 의사가 직접 말했다는데. 이강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병원 보안이 강화된 상태라 추가 접근이 어렵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자는 거야? 하지만 채화영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방 안에 누가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채화영이 전화 대신 직접 만나야겠다며 외출을 결정했어요. 나가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안 돼. 오장미는 채화영이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를 복도에서 엿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통화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오장미가 미리 양금순의 도움으로 채화영의 방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에는 결정적인 대화가 담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채화영의 경계심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장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한 발 빗나갔네. 하지만 오장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화영이 방에서 전화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녹음기에는 안 잡혔어요. 강백호의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다른 각도에서 잡겠습니다. 가짜 간호사를 추적하고 있어요. 오장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화영은 빠져나갔지만 채화영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확인됐어요. 압박의 강도를 올리면 채화영은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거였습니다. 오장미의 작전이 한 발 빗나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양금순의 도움으로 채화영의 방 서랍 뒤편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지만 채화영은 방 안에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것은 채화영이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구두를 신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뿐이었어요. 오장미가 양금순에게 녹음기를 회수하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채화영이 밖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양금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밖에 나가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집 안에서만 눈과 귀가 되는 거지. 밖까지는 못 따라가요. 오장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점점 조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방에서 전화했는데 이제는 밖에서만 해요. 양금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채화영이가 눈치채면 큰일 나요. 오장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양금순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고.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오장미가 양금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채화영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강혁을 만나고 온 것이 분명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오장미는 알 수 없었지만 채화영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기가 읽혔습니다. 단순히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채화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바람 좀 쐬고 왔어. 설이나,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오장미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오장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외출에서 이강혁과 나눈 대화를 잡지 못했다면 이강혁 쪽에서 접근해야 했어요. 강백호가 가짜 간호사를 추적하고 있으니 그 연결 고리를 통해 이강혁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오장미는 저녁 식사 중에도 채화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채화영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마서린이라고 믿고 있는 오장미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오장미는 그 다정함의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다정해지는 사람이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수록 남은 것을 더 세게 움켜쥐려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오장미는 자신의 방에서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장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녹음은 실패했어요. 채화영이 밖에서 이강혁을 만나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백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쪽에서 잡겠습니다. 가짜 간호사의 신원을 거의 추적했어요. 내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장미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강백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 간호사가 이강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면 채화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백호 꼭 잡아요. 서린이가 깨어나기 전에.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반드시요. 전화를 끄는 오장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강백호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녹음이 실패한 이상 채화영의 직접적인 자백을 잡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강혁이 가짜 간호사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화영의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강백호는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병원 CCTV에 찍힌 가짜 간호사의 사진, 오태평이 촬영한 사진, 그리고 야간 행정실에서 확인한 명단. 이 세 가지를 교차 대조하며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뒤 신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드림그룹 법무팀 소속이라는 이점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강백호는 병원 측에 정식으로 환자 안전 침해 건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병원 보안팀이 CCTV 영상의 고화질 캡처를 제공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진입한 여성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오태평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태평이 말했어요. 백호 씨, 어젯밤에 그 간호사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오태평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전에 이강혁 차에서 내리는 걸 본 것 같아요. 호텔 주차장에서. 간호사 유니폼은 아니었고 일반 옷이었는데 체형이랑 걸음걸이가 비슷해요. 강백호의 눈이 빛났어요. 이강혁 차에서요? 오태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강백호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이강혁과 연결된 사설 인력 업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드림그룹 법무팀이 보유한 외부 업체 계약 목록에서 이강혁이 과거에 고용한 적 있는 사설 간호 파견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확인한 강백호는 업체에 직접 연락했어요. 강백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드림그룹 법무팀 강백호 변호사입니다. 귀사에 등록된 간호 인력 중 이 사진에 인물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업체 측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부했지만 강백호가 환자 안전침해 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잠시 뒤 업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과거 이강혁의 개인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단기 파견된 적이 있는 간호사였어요. 강백호가 전화를 끊고 의자 등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잡았다. 이강혁이 과거에 고용한 적 있는 인물이 가짜 간호사로 마서린의 병실에 접근했다는 것. 이것은 이강혁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어요.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백호가 보고했어요. 장미 씨, 가짜 간호사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이강혁이 과거에 고용한 적 있는 사설 간호 인력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숨을 들이쉬며 물었어요. 이강혁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채화영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강혁을 압박하면 채화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오장미가 힘을 얻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네요. 강백호가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마서린이 깨어나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서린 자체가 채화영의 범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린이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오장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오태평이 병실에서 지켜보는 동안 마서린의 손가락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리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눈을 뜨려는 시도도 관찰됐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다가 잠깐 틈이 벌어지는 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오후 회진 때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완전한 각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태평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3일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오태평은 의사가 나간 뒤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장미야, 의사가 3일 이내라고 했어.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오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오태평이 마서린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오므리기도 하고 눈을 뜨려고도 했어. 오장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서린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마서린이 눈을 뜨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묻고 채화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렇게 되면 오태평이 보호자인 이 병실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채화영의 귀에 소식이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폭발할 거였어요. 오장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서린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상황을 설명해줘야 해요. 오태평이 물었어요. 뭘 말해야 하는데? 오장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마서린으로 살고 있다는 것. 채화영이 나를 없애려 했다는 것. 그리고 서린이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 당분간은 오장미로 있어 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오태평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이가 알아들을까? 코마에서 깨어난 직후잖아. 오장미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시도해야 해요. 안 그러면 채화영이 먼저 움직여요. 오태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서린이가 눈 뜨면 내가 제일 먼저 말할게. 강백호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강백호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어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코마에서 깨어난 직후에 복잡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일단 한 가지만 전달하세요. 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해도 돼요. 오장미가 대답했어요. 그래야겠네요. 한 가지만. 이름을 말하지 마. 강백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미 씨, 마서린이 깨어나면 채화영 쪽 감시자에게도 소식이 갈 겁니다. 그 전에 감시자를 차단하거나 소식을 늦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오장미가 생각에 잠겼어요. 감시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오태평이에게 병동 직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할게요. 오태평은 전화를 끊고 다시 마서린의 곁에 앉았어요. 마서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이 떠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오태평이 마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야, 눈 뜨면 말이야. 일단 이름만 말하지 마. 그것만 지켜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마서린의 손가락이 오태평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는 것 같았어요. 오태평은 그것이 대답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강백호의 추적이 결실을 맺었어요. 가짜 간호사의 신원은 박주영이라는 이름의 사설 간호 인력이었고 이강혁이 과거 3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고용한 기록이 사설 파견 업체의 계약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사무실에서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오장미에게 진행 상황을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어요. 이강혁이 박주영이라는 사람을 3번이나 고용한 기록이 있어요. 업무 내용은 환자 간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강혁의 개인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물었어요. 이걸로 이강혁을 잡을 수 있어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이강혁이 병원에 외부 인원을 투입해 환자에게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하려 했다는 혐의를 구성할 수 있어요. 병원 CCTV, 오태평의 목격 증언, 사설 업체의 고용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오장미가 한 발 더 물었어요. 최화영까지 잡으려면? 강백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혁을 압박하면 최화영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최화영을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마서린이 중요한 거죠. 강백호가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서린이 깨어나서 증언하면 최화영이 30년 전에 쌍둥이를 훔쳐왔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오복길의 죽음, 교통사고 위장, 오장미 살해 미수까지 전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서린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오장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서린이가 깨어나면 끝이 보여요. 강백호가 고발장 초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 마서린이 깨어난 직후에 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에요. 마서린의 증언과 함께 고발장을 내면 수사가 즉시 시작될 겁니다. 오장미가 물었어요. 그 전에 최화영이 마서린의 의식 회복 소식을 듣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떡해요?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보안을 더 강화했어요. 오태평이에게도 교대 인력을 붙여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정식으로 보안 강화 요청서를 넣었어요. 오장미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백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장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던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 하나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강백호는 고발장을 마무리한 뒤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최화영에게는 무너지는 성벽의 첫 번째 돌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오장미에게는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강백호는 고발장 봉투를 단단히 봉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한 뒤에야 마서린의 시야에 세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장, 비릿한 소독약 냄새, 팔에 꽂힌 수액줄,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모니터 소리. 마서린이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원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편한 옷차림에 마서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정숙희였습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의 눈이 떠진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5살의 지능으로 퇴행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의 눈이 열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정숙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토끼야, 깨어났구나. 마서린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의 눈빛은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악몽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의 주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괴한에게 쫓기던 꿈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사람.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조는 척하고 있던 오태평이 마서린의 심박 모니터 소리가 변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간 오태평은 마서린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오태평이 더듬거리며 소리쳤어요.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 복도로 뛰어나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알린 오태평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서린이 느리게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봤어요. 마서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마서린의 동공 반응, 의식 수준, 사지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인지 기능도 양호한 것 같아요. 오태평은 코가 시큰해져 얼굴을 돌려야 했어요.
의사가 나간 뒤 오태평은 마서린의 침대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마서린은 아직 말을 할 힘이 없었지만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오태평이 마서린의 귀에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알아보겠어? 마서린이 느리게 눈을 깜빡였어요. 오태평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태평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지금은 내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알겠어? 마서린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오태평의 간절한 눈빛은 읽은 듯 했습니다. 마서린이 다시 한번 느리게 눈을 깜빡였어요. 오태평은 즉시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평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장미야, 서린이가 깨어났어. 눈 떴어. 수화기 너머 오장미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오장미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오태평이 마서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야. 엄마가 토끼야 깨어났구나 하니까 눈물을 흘렸어. 오장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마서린이 눈을 뜨는 것, 자신 때문에 트럭에 치인 마서린이 다시 세상을 보는 것. 그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 오장미는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결심이 가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장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깨어났어요. 강백호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어요. 장미 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장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서린이가 깨어난 이상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강백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장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빛이 인내와 버팀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끝을 보겠다는 결전의 눈빛이었어요. 오장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릴 마지막 한 수를 던질 거예요. 서린이가 살아서 눈을 떴잖아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고발장 준비는 끝났어요. 장미 씨가 신호를 주면 바로 제출합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끝내요. 전화를 끄는 오장미는 마대창 저택의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완전히 거친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장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오장미는 속으로 약속했어요. 마서린에게, 정숙희에게, 오복길에게. 이제 끝을 볼 것이라고. 채화영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